헬스장에서 촬영하는 거. 둘, 셋. 현물 샤워. 셋. 체중 1kg당 단백질 2.2g. 셋. 오. 더티 벌크. 오. 브로스플릿. 주 5회 1빈도씩 운동하는 거. 오. 운동을 아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옷, 과하지 않은 디자인, 완벽한 착용감, 세련된 디테일, 운동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짐웨어, 더 블리스 오브 이너 파이어, 투모. 이번 에피소드는 682만 헬스 유튜버인 제프 니퍼드 채널에 올라온 무려 조회수를 490만 회나 기록한 최악의 피트니스 조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19개의 피트니스 주제에 대해서 과대평가되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도 해당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주제들이 과대평가되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드인 거고요. 과소평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다, 굿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네. 치팅. 치팅. 네, 뭐 이보리프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치팅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 그쵸? 셋. 오. 똑같네요. 똑같은 생각을. 자세가 깨졌는데도 하나의 횟수를 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들어 올리는 행위를 이제 이고 리프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치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부상들을 야기하기 좋은 상황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쁘다. 뭐 스트렝스 측면이든 근비대 측면이든 치팅 렉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비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측정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안 좋고, 스트렝스 측면에서도 이런 내가 일정한 자세로 스킬을 쌓아 올려 나가는 건데, 자세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 사실 그것도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횟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치팅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은 저 사람이 치팅을 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하다가 이제 결국 그게 부상으로 가게 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 둘, 셋. 역시 뭔가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근섬유의 손상을 받았을 때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났고, 왜 그런 거 보통 근육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당연히 근육통이 있다고 해서 근육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운동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확실히 운동을 못하는 부위는 근육통을 못 느껴요. 다리 운동을 하면 다리가 펌핑 된다는 느낌도 받고 근육통도 오는데, 외측 환근이 근육통이 온다고 하는 느낌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뭔가를 좀 깨닫게 되면서 외측 환근이 처음 아파갔어요.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벤치프레스를 하면은 다음날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프시죠. 그런데 벤치프레스만 1년을 했어요. 그러면 가슴만 클까요? 아마 통증이 없는 삼두랑 어깨도 같이 큽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통증을 안 느꼈으면 성장을 안 해야 되는데 가슴만 통증이 오고 어깨 삼두는 통증이 안 왔어. 그런데도 성장을 했다면 쉽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통증이 없다는 거는 아마 운동에 대한 강도나 볼륨이 조금 부족했거나 이제 마일드 머슬 커넥션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육 통증이 더 많은 근성장을 야기한다는 거 보기에는 오히려 힘들고, 선행여고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많은 근육통이 운동량을 오히려 더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육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썸님처럼 내가 이 부위를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하는 근거 정도만 되는 거고, 근육통이 안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못했나? 뭔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뭐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브로스플릿이 뭐냐면 주 5회 1빈도씩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브로스플릿을 얘기해보면. 둘, 셋. 저는요, 네. 사실 분할에 대해서 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분할에 대한 의미를 네. 생각보다 크게 두진 않습니다. 뭐 2분할이 좋고 3분할이 좋고 4분할, 5분할이 나쁘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재밌게 이걸 오래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3분할을 하지만 원래 그전에는 4분할과 5분할을 했거든요. 3분할을 하면은 그전에 2분할을 했었을 때보다는 괜찮지만 3분할을 해도 뭔가 오늘 이 부위를 다 끝내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을 때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부위를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흥미를 더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인간의 집중력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해요. 진짜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한 30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 30분마다 한 번씩 운동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브로스플릿이 좋지 않지 않나? 만약에 지금 하체 운동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집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횟수 채우기, 개수 채우기 이런 느낌 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좋아도 내가 꾸준히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림에 떴다. 실패 지점까지 훈련하는 거. 둘, 셋.
오. 쌤은 이거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실패 지점까지의 반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급자, 상급자들한테는 결국에는 더 강한 볼륨, 또 더 강한 그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패 지점까지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펌핑을 줘야 되거나 혈류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위들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실패 지점 거기에다가 플러스 강제 반복까지도 한두 세트는 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선수가 되시지 못한 이유는 나는 실패 지점에 대한 그 역지값이 낮기 때문이어서 매일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해도 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수준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맨날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3주 정도 프로그램 따서 운동하고 있는데 3주 차는 모든 훈련을 다 실패 지점까지 가요. 근데 일주 마지막 디로딩 하면은 깔끔해지더라고. 많은 분들이 실패 지점까지 가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RIR을 지키는 건 좋은데 RIR을 지키시고 IP를 지켜서 운동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본인의 실패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에 대한 실패 지점을 좀 알 수 있게끔 뭐 하루 운동에 뭐 하나 두 개 정도의 실패 지점의 훈련을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 둘, 셋. 이거는 뭐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검증한 연구들이 거의 근전도 아, 연구거든요. 네. 이 근전도라는 기계 자체가 네. 그러면은 우리의 운동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장비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거는 약간 두 파가 나뉘는데 이제 정통 이론파 같은 경우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 크게 의미 없다. 그리고 보디빌딩 쪽에 대한 경험이 많고 같이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게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고 뭔가 보디빌딩을 안 했으면은 아마 이 마인드 머슬 커넥션 그 허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그날 얼만큼 집중도가 높냐 그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냐 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봤냐가 같은 반복 횟수여도 이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을 매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는 편입니다. 가슴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가슴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뇌랑 근육이랑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 수 있는데 운동할 때 보면 더 잘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이 뭔가 뇌에서 근육을 컨트롤한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근육을 잘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펌핑! 셋! 오, 너무 저희 겹친다. 똑같네. 너무 겹칩니다. 만약에 펌핑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단축성 수축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근육을 잘 끝까지 늘려주는 거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어깨 운동을 사람들이 펌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르르 같은 것도 이렇게 탕탕 집어 올리면서 사실 이걸 좀 끝까지 이완시켜 주진 잘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사람들이 어깨에 대한 문제를 엄청 많이 겪는다고 생각해요. 어깨를 끝범위까지 완전 상방내전 끝까지 완전 하방내전 끝까지 안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펌핑에만 너무 집착할 때 이런 현상도 있다 생각하지 않나? 저는 뭐 펌핑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근비대에는 이제 근원섬유의 비대와 근형질의 비대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통 이 근형질의 비대가 우리 펌핑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워리프터 분들은 펌핑 후와 전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운동 전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형질에 대한 부피 증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거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가 커지려면은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회 미만의 훈련에 있어서 많이 소홀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 보면은 부하와 상관없이 근비대는 일어났다. 근데 어떤 형태의 근비대가 일어날 것이냐는 사실 조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펌핑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트레이닝에 관련된 주제였고요. 이제는 영양에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더티 벌크. 둘, 셋. 제가 이번에 네. 조금 더 트벌크를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 있잖아요. 91kg까지. 저는 보통 비시즌이 83kg, 4kg였는데 이번에 그
더티벌크 하면서 91kg까지 비시즌을 가져본 거예요. 단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더티벌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표의 체중을 채운다는 거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더티벌크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제 이걸 하면 아무래도 내 정상 체중 범위보다 많이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대사 문제가 발생되고 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결국엔 저는 근합성을 못하는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당연히 이게 안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체지방이 20%가 넘어가면은 단백질 합성률이 거의 2배 이하로 떨어진다고요. 저녁 늦게 먹고 액상과당 형태 혹은 너무 칼로리가 밀집된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당 수치도 높아져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더티벌크도 최대한 클린하게. 클린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조건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게 아니라 네. 적정선에서 클린식과 적정선에서 일반식을 겸해서 체지방이 20%를 넘기지 않는 선을 유지하면서 더티벌크를 진행을 했죠. 이게 나름 제가 생각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중 늘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남성 호르몬 보조제 경구 섭취. 이건 뭐 이거는 딱히 얘기할 필요 없지 않나요? 개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효과가 없고요. 보조제 시장이 이 마케팅은 점점 높아지니까 쓰레기 같은 보조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저는 이 천연 테스토스테론 보조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고 싶으시면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유산소를 하시고요, 체지방을 감량시키는데 더 빠르게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먹고 내 테스토가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운동도 하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해서 테스토가 높아진 건지 이걸 먹어서 테스토가 높아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은 거의 효과는 미비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근데 혈관 극장 성분이 있어서 남자들이 그걸 먹고 발기가 잘 되면 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갔다고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옛날에 많이 먹어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절대 사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고, 왜냐면 이거 그나마 대기업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뭐 서로 알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에다가 이상한 싸구려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효과를 좀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절대는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고, 절대 제 주변에 추천하지 않는 게 이런 보조제인데, 보통 이런 자연 테스토스테론 보조제라고 판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그 삼류 스테로이드들을 이게 같이 판매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추럴이다. 그리고 만약에 로이더여도 쓰세요. 이런 거는 더 안 좋아요. 이거는 증명도 할 수 없어. 테스토스테론 먹지 말고 꽂아. 차라리 저도 진짜 저 내추럴 보디빌더지만 이상한 365 검증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모르는 거 먹을 바에는 그냥 꽂으시는 게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진짜 꽂으라는 게 아닙니다. 체중 1kg당 단백질 2.2g. 셋. 2.2는 일반인들한테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를 안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단백질 섭취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을 컨트롤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단백질을 꼭 2.2g 먹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저항이 돼요. 그러고 나면 사실 배가 좀 불러서 딴 것들을 덜 먹게 돼. 이제 그냥 막연하게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진짜 못 먹게 돼. 조절을 못해서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어떤 가이드든 하나는 따라야 되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전 그 단백질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단백질 아무래도 우선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조금 뭐 조절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뭐 한 2에서 3까지. 일반인들은 최소 1.6은 먹어. 바디 리컴포지션, 한국말로는 뭐 상승 다이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육량은 느는데 지방은 감소하는데 체중 자체는 그대로 거. 셋. 뭐 상급자가 되면은 분명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겠지만 당연히 가능한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중에 신경 쓰는 하지 마시고, 근데 같은 체중 내에서도 내 근육량과 체지방에 대한 변화를 쫓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에요. 한국 국내에서는 많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단백질 비율을 높이면서 칼로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당연히 재성분 말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전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다이어트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벌크업부터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바디 리컨디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은 식습관이 먼저 자리 잡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뭘 원하든 그거 강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아까 빼려고 하고 뭐가 올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초반에 뭔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서 또 변화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었어. 좋습니다. 다이어트 소다,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음료를 얘기합니다. 셋. 이건 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필수적인 그런 거여서 네, 뭐 발암물질이 있네. 아니면은 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치네.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로 음료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인정해주자.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제로 음료가 나온 지 시판 되고 막 이런 지 10년 안 됐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아마 이 제로 음료에 대한 이제 검증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소다가 그냥 소다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뭐 이거 그냥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 브레이크, 잠깐 쉬었다가 다이어트를 다시 다이어트 한다는 뜻입니다. 둘, 셋. 그럼 당연히 좋다고.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다이어트에도 선수 다이어트에도 필수로 있어야 되는 영양 디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 디로딩. 네. 디로딩은 아니죠. 로딩이죠, 사실. 왜냐면 로딩이네요. 다이어트 상태는 결핍이니까 영양 로딩 상태. 좋다. 근데 과로딩은 아니니까. 요즘 다이어트는 크게 두 파죠. 칼로리 파워, 네. 호르몬 파. 이 두 가지 파인데 보통 이 칼로리 파가 중간에 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 친구가 문제될 때 이 친구가 잠깐 그거를 정상화 시켜주고 다시 떨어뜨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이어트 브레이크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다이어트를 쉬어가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클린 이팅. 클린 이팅은 뭐 설명드리자면 깨끗하게 먹는 거. 하나, 둘, 셋. 뭐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정신 효과가 있다고 생각. 정신력, 그쵸? 정신력. 클린 이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도 빡세게 할 수 있다. 그 옛날에 그 대버선수들의 근질이나 그 무대에서의 나오는 그 표현들은 압도적이지 않았나. 저는요, 이 클리니티 네. 그 반대로 정신병을 만드는 그럴 수도 네, 있죠. 저거를 무조건 해야 돼. 저 선수처럼 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느냐예요. 클린하게 먹으면 좋겠죠. 근데 평생 클린하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운동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클린하게 먹는 것과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충분하게 섞어서 클린한 음식과 일반식을 충분히 섞어서 먹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분명히 이거 하시는 분들 정신력이 좋아요. 그건 인정. 네. 하지만 과연 그게 스트레스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분들은 항상 그 먹는 거에 스트레스를 달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네.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전 세계 헬스장들이 선택한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랜드 매트릭스. 혁신적인 스마트 콘솔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인체 공학적 설계로 움직임의 완벽함을 경험하세요. 러닝머신, 일리프티컬, 클라이밍까지 당신의 운동 목표를 완벽히 지원하는 최상의 장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최고의 선택 매트릭스. 이 지금 피트니스 씬에서 부는 약간 이슈 같은 것들을 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한국판으로는 가짜 내추럴이고 외국에서는 네티 or not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내추럴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제가 과대평가라고 하면 네. 그걸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과소평가라고 하면 맞출 수 없다. 셋. 그럼 저희는 맞출 수 없다는 거. 없다죠. 그렇죠. 예. 뭐 피검사하고 그래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예.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이 컨텐츠를 이제 뭐 몇 년 동안 추적 연구하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배보엽 때도 약물 사용하는 사람 솔직히 거의 90%였잖아요. 사실상. 예. 그런데 그거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카다에서 도핑했는데 그분들 잡혔습니까? 잡힌 분들 사실 손가락을 꼽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설은 어쩌고 대보는 어쩌고 이러는데 과거 대보가 심했으면 심했지 지금의 사설이 오히려 도핑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눈 감아주기 식으로 우리가 딱 봐도 헤비급 보디빌더인데 말도 안 되는 지금의 그냥 동남아시아권 프로쇼다가도 우승할 만한 사람들이 전국체전에서 1등하고
도핑 안 걸리고 했었잖아요, 사실. 네, 솔직하게. 저희는 찾을 수 없다니까요. 내추럴들 중에 몸 좋은 분들 많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지금 어린 친구들, 공룡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어린 친구들 되게 막 이제 손가락질하고 저격하고 얘는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 19살짜리, 뭐 21살짜리 이런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 비교해보면은 여기 애기들이에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그 과학적인 지식도 높아지고 머신들도 좋아지고 운동에 대한 환경들도 좋아져서 앞으로 더 어린 친구들이 더 몸이 좋은 내추럴 선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찾는 거는 사실상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거고 이제 본인의 양심에 맞춰서 가는 거고 분명 누군가는 쓰다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걸리는 분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이제 나락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은 나타나야 이쪽도 그나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너무 근거 없이 그냥 내 주장,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물고 뜯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거의 똑같은 입장인데 사실 도핑 그 관련된 넷플릭스 이런 거 찾아보면은 진짜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사실 찾아낼 방법이 없긴 하더라고요. 일단 찾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숨기려고 하면 마음껏 숨길 수 있다. 전 내추럴의 한계가 생각보다 저도 높다고 생각해요. 뭐 운동의 테크닉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정보도 많고 뭐 했는데 그런 것보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보다 칼로리를 섭취하기 쉬워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요즘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빨리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먹는 만큼 사람이 많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나가고 그럼 우리는 과거에 진화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이라는 걸 저는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커져 나가는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스포엑스 가서 조영재 선수는 네네. 진짜 실제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커요. 전 진짜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추럴 중에서. 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500칼로리 다. 이 항목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추럴 운동법과 로이드 운동법은 다를까? 같으면은 과대, 다르면은 과소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번 팟캐스트에서 한번 했죠. 저번 팟캐스트 때 광호쌤이랑 같이 이제 셋이서 네. 저희 했었는데 네. 요거 내용에서 저희가 약간의 썰전이 있었죠. 네. 그런데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댓글 상호에서는 거의 제가 완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다시 찍으라 그래도 다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추럴한테 좋은 운동 방법, 좋은 운동 빈도는 분명 로이더한테도 좋을 거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금 최신 연구에 기반한 운동 방법들이 여기든 모두에게 효과를 줄 수 있어. 그러면은 4분할, 5분할만 하던 로이더들도 3분할 형태의 훈련을 하고 운동에 대한 볼륨을 높이고 뭔가 그 전에 2, 3회 하지 않았던 뭔가 더 좋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한다면은 사실 이 방법은 로이더뿐만 아니라 내추럴한테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추럴과 로이더를 구분 지어야 한다. 운동 방법을 왜 굳이 구분 지어야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결의 생각이긴 한데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로이더를 하시는 분들이 내추럴 운동법을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로이더를 쓰면 더 몸에 힘이 세지고 더 퍼포먼스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몸을 더 세게 부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저는 더 오히려 양을 관리하고 내가 피로도를 관리해야 최적의 회복을 시키고 다시 또 세게 부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 퍼포먼스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회복력이 더 좋으니까 더 무지성으로 부숴야지 이러다가 저는 이제 관절이나 이건 내가 골로 갔나 생각하는 거. 그래서 퍼포먼스가 약물에 의해서 높아지는 만큼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내추럴 뭐 비슷하다 하는 생각. 찬물 샤워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과소평가인 거고, 그다음에 찬물 샤워가 별로다. 그다음에 과대평가인 거죠. 셋. 그렇죠. 찬물 샤워는 과학적으로 효과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네. 찬물 샤워는 좋아요.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멋진 일이에요. 네, 사실 우리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으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찬물로 튼다? 저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궤변을 잘 들어봐서요. 냉수 샤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사실 그 정도의 그 정도 냉수로는 어림도 없고요.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 냉수는 0도, 1도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도움이 되는데 근육에 도움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젖산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건강, 인대량, 뭔가 이제 조직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이제 근비대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동 끝나고 오히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혈류에 대한 공급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이 순환을 더 잘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 끝나고는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수라고 생각하는 거에 온도를 재보면 한 14, 15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참 못 미치는 온도해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냉수와 따뜻한 물을 번갈아 가면. 목욕탕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1위가 네. 그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그 노인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다 건강하시겠죠. 네. 자위 금지. 자위하면 남성 호르몬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 높이 열면 자위 안 하면 돼. 저는 자위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거든요. 진짜? 이게 그거예요. 그 앤드루 휴버먼 박사가 자위를 안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400%인가 오르다고 하면서 400%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사람들이 클립으로 따가지고 이제 막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난리 났던 거예요. 이거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없다 하더라고요. 전혀 없죠. 네. 사실 스포츠에 약간 불문율? 옛날에. 그래서 맞아. 뭐 시합 나가기 몇 달 전부터 이제 섹스하면 안 되고 자유하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다 먹고 이제 몽정하는 거죠. 아마 이게 진짜 테스토스테론을 400% 증가시켜준다 그러면은 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참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자위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자위는 해도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자위 찬성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자위가 또 몸에 좋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자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막 세네 번, 네다섯 번 이렇게 하는 건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 우울증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자위일기예요. 그러니까 남성 우울증 때문에 자위를 하는 건지 자위를 하다 남성 우울증에 걸리는 건지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보통 남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자위를 할 때 이걸 집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음악이랑 연결시켜봐요. 거의 주파수에 따라서 자기 기구가 움직이게 설계를 해놨고 막 그런 거에 되게 중독됐는데 자기가 아내도 있는데 거기에 중독돼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자위는 해도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 우선시 해야 된다. 자위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민감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성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을 쫙쫙 피는 거. 그 프레스 같은 거 할 때 팔꿈치를 쫙 피는 거. 네. 그다음에 스쿼트 할 때 무릎을 쫙 피는 거. 하나, 둘, 셋. 이건 너무 쉽죠. 사실 저희한테는 저희한테는 쉽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근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다 폈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정도. 우리가 이상적인 정상 상태까지만 가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것도 조금 이 상태가 이분들은 편하지 않으니까 뒤로 넘어가는 말이에요. 다 피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이 중량을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다 피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팔꿈치 완전 다 피게 되면 여기 팔꿈치에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팔꿈치를 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내가 팔꿈치를 펴는 거죠. 펴심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펴는 거여서 괜찮은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팔꿈치를 오히려 전 펼 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턱걸이나 랩풀다운 같은 거 할 때 일자 바벨을 잡으면 저는 사람들이 팔꿈치를 못 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저 가동성이 떨어져서 못 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일자 바벨을 잡았을 때 하이러 스쿼트 견착도 잘 못하는 이유가 결국엔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팔꿈치를 못 피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좀 오히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조금 다른 이야기는 스포츠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거에서 내가 백핸드 같은 거 칠 때 팔꿈치를 먼저 딱 락을 걸어버리고 움직이면은 그때부터는 좀 아프기 시작이지만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펴거나 무릎을 펴는 거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정말 내가 폈냐 펴주면 당연히 뭐 일체이지. 헬스장에서 촬영하는 거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왜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은 너무 개인주의야. 이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면은 사실 그런 촬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파워 리포터들 운동 퍼포먼스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하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저는 오케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는 분들이 그 민폐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모두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아예 모두 다 촬영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유튜버라서 이제 당연히 헬스장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헬스장에서 촬영하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지금 운동만 딱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사실 헬스장에서 안 찍긴 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센터를 여러 군데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한 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밤 6시, 7시에 사람 엄청 많을 때잖아. 갑자기 헬스장 노래가 꺼져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노래를 끄고 이제 촬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분들은 또 촬영을 한다고 뭐 장비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것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회원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하필 그 시간에 다른 회원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촬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조금 이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지 않나. 본 영상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 길거리 사방 지나다니는데 다 CCTV 있지 않냐. 어차피 너네 모습 다 지키고 있는 거고 네가 밖에 나온 순간 그 헬스장에 들어온 순간 어차피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너의 프라이버시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찍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내 자세 내가 찍는 거고 당연히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 인플루언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공간을 피해 가야 돼. 이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부터가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는 그분들 나름 인격이 그냥 촬영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내가 비켜드려야지. 그것도 이미 그분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정말 뭐 센터 끝나고 찍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용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상황만 찍거나 그런 게 좀 낫지 않나. 아니면 애초에 헬스장 운영 측면에서 우리 헬스장은 무조건 찍어도 됩니다라는 거를 그것도 선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헬스장 갔을 때는 거기는 애초에 거기에 써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다 퍼블릭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너도 찍어도 됩니다. 이걸 서명하고 들어있던 해서 상관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조심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피트니스계에서 좀 핫한 주제 19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저의 주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고 너무 얘네들 헛소리라는데 해가지고 막 댓글에다가 저희랑 뭐 싸우려고 해봤자 저희 못 싸워드려요. 예.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주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한번 준비해 볼 거고 아니면 다시 북 리뷰 파켓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